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큰일 났다. 이번에는 대공황에 못지않는 파국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걱정하고 있는 거죠. 미국 경제가 조만간 금융위기에 빠져든다. 그럼 세계 경제도 어려워질 거다. 우리 경제도 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언제 터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럼 경제상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 폭주 열차로 이제 비관적으로 표현하셨는데 한 번도 뭐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 온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보시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저는 대단히 낙관주의자예요. 아, 원래는 낙관주의자. 예. 제가 그 경제 관련 책을 한 20여 권 펴냈는데 그 중에서 비관적으로 쓴 책은 아마 이번에 낸 책이 처음일 거예요. 아, 이번에는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요 책이 예. 처음이라고요. 예.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5%는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경상수지 흑자가 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5%에 근접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DP 5%만큼 더 우리가 소비해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를 가져요. 네. 이게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경제학자 중에서 5% 이상 잠재 성장률을 추산하는 사람 없을걸요. 네. 제가 유일할 거예요. 그만큼 낙관주의자인데 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왜 그러냐면요. 경제 위기라는 게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적으로 금방 이렇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제가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이 지금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미국은 물가 불안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고 얘기해요. 네. 그것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물가 불안이 저금리 때문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급망 문제, 중국과의 디커플링, 자원가격 폭등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정책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에 처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자기네들이 밝히지 못할,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20년 6천억 달러 넘었고 2021년도에는 이게 8천억 달러 넘었어요. 네. 이거는 GDP의 3.6%에 해당하거든요. 네. 엄청난 규모예요. 그만큼 달러가 국제금융시장에 유포됐다, 유출됐다. 그렇다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어요.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자본들은 해외로 이탈을 해요. 그렇게 되면 미국 국내에서 신용 수축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또 강달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고금리니까 국제 저축들이 미국으로 가면 금리가 더 높잖아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는 1.5% 정도 높으니까.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저축과 그 유동자금들을 미국이 끌어갔어요. 가져가죠. 그래서 미국은 작년같이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무려 1.1% 성장을 해요. 이거 놀라운 실적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거는 불행하게도 나 혼자만 살겠다. 니들은 죽어라. 이렇게 세계 경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 공조 체제가 이루어진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큰일 났다. 이번에는 대공황에 못지않는 파국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걱정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제 고물가 때문에 미국이 고금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것이 올 수도 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이미 1980년대 겪었어요. 1980년대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1%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내세운 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가 불안 속에서는 어떤 경제 성장도 어렵다. 이렇게 당시에 그 연준 의장이던 폴 월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리를 급속하게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영향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겪어요. 국제 금융 자원도 유동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은 우루과이 빼놓고는 전체가 다 그 외환 보유고가 고갈 직전까지 가요. 그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도 1982년도에 외환위기를 겪는데 그 영향이 커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은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는 벗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미국이 81년도 성장률은 좋았는데 82년도 성장률은 마이너스 2.5%로 뚝 떨어져요. 항상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부메랑이 돼서 그 나라에 타격을 줘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국 경제를 위해서 제가 걱정해주고 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면 결국 본인한테도 돌아올 것이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증명됐어요. 대표적으로 세계 대공황 때 그 미국이 국내 고용,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홀리 스무트 관세법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해요.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는데 지금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 법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10년간 지속됐고 또 그 폭도 깊이도 아주 깊이 이 경기 후퇴가 일어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절대로 펼치면 안 된다는 게 그 의식 있는 그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그 인식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우리 한국의 아무래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큰 위기는 IMF 때였으니까요.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시에는 이제 그 97년도에 태국에서 이제 처음 외환 보이고 고갈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진행이 되는데 바로 인도네시아로 전염되고 그냥 우리나라에 전염되고 홍콩, 말레이시아 등등에 전염되면서 전 세적으로 이게 전염이 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제 공조 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그 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비교적 쉽게 그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정책 처방을 하면서 외환위기 역사상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후유증도 가장 적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국제공조체제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어렵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 아까 경제 대공황 말씀하셨는데 경제 위기는 어떤 원인으로 좀 터지나요?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통화금융 변수들은 그 변동폭이 엄청 커요. 통화는 신용을 창조하기도 하지만은 신용을 파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승수배가 이게 2배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경유하지 않은 경제위기는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경유해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경제위기 이제 소장님께서 보시는 거는 언제쯤 이게 오고 좀 어떻게 전개되나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로 말씀을 드려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용 파괴 원료는 이미 물밑에서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근데 사람들이 혹은 경제 전문가나 우리 정부도 지금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번원통화의 0.07%, 광의 유동성의 0.003%. 금액만 들었을 땐 큰 것 같지만 이 퍼센티지 들으니까 뭐 되게 작은 것 같다는 느낌이. 그야말로 미미한 존재였는데 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자마자 우리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산업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유통업체 포함해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미 그때 물밑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국내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위축시키는 그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벌어졌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 파악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나라 그 분기별 연율로 환산한 거예요. 이거는 성장률이 1사분기 2.6, 2사분기 3.0, 네. 그리고 3, 4분기 1.3, 그리고 4, 4분기 마이너스 1.5% 성장을 해요. 네. 이 마이너스 1.5%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네네. 경제라는 것은 한번 후퇴하기 시작하면 축소 재생산을 해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예, 악순환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경제는 악순환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한 번에 거기 들어가면 쉽게 못 빠져나오는. 야, 그러면요. 그 뭐 과감한 재정 확대 또 금리 대폭이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야 겨우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아직도 우리 정부는 그걸 의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판단해서 너무 미온적이에요. 네. 그렇다면 당시에 왜 경기가 급속하게 빠졌고 후퇴했고 그리고 그걸 일으켰던 신용 그 파괴 원리의 작동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해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죠. 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내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은 물론이고 네. 우리나라 이 국내 자본들도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탈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고금리에다가 또 환차익이 생기고 있었으니까 빨리 강달러로. 가야죠. 예. 그 미국으로 우리나라 국내 저축도 빠져나가고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던 국제 금융 자본도 빠져나가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1%더 높으니까 당연히 국내 저축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죠. 그래서 국내 유동성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물밑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했던 그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환율은 올해는 좀 어떻게 되나요? 어제 126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네, 1230원까지 급하게 빠졌다 좀 다시 이제 요즘 올라왔더라고요. 한때는 1220원도 깨졌다가 네. 장중에는 깨졌다가 다시 이제 그 1230원대 갔다 1260원까지 갔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환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는 적자라 그러지만 경상 수지는 지금도 흑자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환이 국내에 그만큼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으니까 수요보다 당연히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부가 그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줄어든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고 환율을 끌어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율 이제 좋게 말해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친 건데 외환을 국내에서 사들이고 또 일부는 경상수지 흑자본을 해외로 바로 직접 유출시키는 그 경제 정책을 펼쳤어요. 당연히 환율은 올라가야 돼 있죠. 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야,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 그 두 달, 세 달 후에 지금 1250원인데 1300 갈 것 같죠? 그러면 1250원에 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오는 거예요.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해지면 수요가 배가 되면서 달러 가치는 올라가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환율이 한때 1260원을 넘어갔던 거예요. 장중에는 넘어갔어요. 1240원 돌파한 이후에도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도 경상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발 그 미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는다.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한테 야 니들 환율 올라갔잖아. 그럼 수출 가격 좀 깎아줘. 그럼 대부분 응합니다. 이런 요구가 없더라도 그 풀코스트 원리라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수출은 줄게 돼 있어요. 달러 베이스를 무조건 줄어요.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수출은 증가해요. 1250원 일대 100달러짜리 수출하면 12만 5천 원을 벌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1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업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15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200달러짜리 제품 개발해야 돼요. 그런 기업의 몸부림이 기업의 경쟁력도 높여주지만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줘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게 환율이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면 수출 기업은 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 덕택에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미. 당연하죠. 실증적인 사례가 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198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그 후자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져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거의 50%가 상승한 거예요. 2001년 말에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그렇죠. 2006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예, 기업들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몸부림치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하고 비용 다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 사이에 우리 수출이 2.7배가 증가해요. 연율로는 17%가 증가해요. 이거는 근래에 보기 어려웠던 아주 높은 그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이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감소한다는 것을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좀 진짜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이걸 그 정부 당국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면 환율이 떨어지는 자체는 수출 기업한테는 안 좋은 환경인 건 맞지만 거기서 기업이 자생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변화를 도모하면서 괜찮아지는 상황이 된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기업은 망할 지경에 몰리지 않으면 몸물이 많쳐요.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잖아요. 환율이 올라서 그 이익이 보장이 되잖아요. 기업은 추가적인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위험하게 뭐 시설 투자 이런 거 안 해요. 환율 얘기 잠깐 내려고 경제 위기로 돌아와서 그럼 경제 위기 결말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창욱할까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그럼 금융위기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반드시 광기, 공포, 그다음에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이걸 거치지 않은 사례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킨들버거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 저서도 있어요. 광기, 패닉, 붕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제 그 책에는 이제 그게 왜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그 규명도 못 해놨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경제 병리학을 구축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에 의해서 벌어진다.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에는 두 가지 재화가 있어요. 현재 소득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일반 재화들. 또 하나는 과거부터 축적해온 소득으로 수요가 일어나는 재산형 재화들. 이 재산형 재화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주식과 부동산이거든요. 이 재산형 재화들이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 저축이 이루어져야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못 올라요.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물가는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수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오르지 못했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일 경우에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2, 3년 더 저축해야 주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격을 못 따라가냐, 2, 3년 저축해봐야. 그러면 당연히 빚을 내서 대출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다는 얘기예요.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폭등을 해요. 그게 광기인 건가요? 그럼요. 맞습니다. 투기에 광풍이 부는 거예요. 이게 광기죠. 이해됩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시청자 여러분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수요가 그렇게 시간 이동을 하면 그럼 광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 아니잖아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요는 공동화가 되는 때가 언젠가는 금방 닫혀요. 그게 보통 길면 2년, 짧게는 1년 반 만에 와요. 그 수요가 공동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장기 정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폭락해. 그러면 패닉이 생기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가 시장 전반을 지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나 주식은 통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거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 역할도 해요. 가치 조정 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나 부동산이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 총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경제체 내의 통화량이 급속하게 줄어든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경기는 급강하예요. 그 경기가 급강하게 되면 그동안에 경제의 순기능들이 있잖아요. 분업이 촉진됐다 할지 또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했다 할지 국제 개혁의 비교 우위의 원리가 작동을 한다 할지 뭐 이런 그 순기능들이 있는데 이 순기능들이 이제 반대로 역기능으로 작용을 해요. 그 경기는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경기 침체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경제 위기는 어쨌든 그런 비극 같은 게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예방하거나 좀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에 이 위기 해결하려면? 개인적인 얘기 좀 또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이제 경제 병력을 알면 경제 위기가 터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몇 번 하고 다녔더니 제가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는 얘기죠. 2009년에 영국 여왕이 영국 경제학회 그 학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하지 않았냐. 이 경제학회가 그때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자기네 내부 회의를 하고 그때 이제 고백한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무능했습니다. 그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스스로 무능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네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게 뭐냐. 저를 그렇게 비난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경제 병략을 몰랐다. 네. 경제학계에 경제 병략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럼 경제 병력이 뭔지부터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경제 병략 일반을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광기, 패닉, 붕괴. 이 과정이 어떤 경제 원리에서 일어난지만 알면 막연하게라도 지금쯤 그렇겠거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예측이 가능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비난을 해도 저는 확고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방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어떻게 이 경제 재앙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돼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그 전염성을 차단하면 그게 가능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 공조 체제도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지만 또 경제학에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리적 현상이 어떤 원인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을 내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예측도 어렵고 그 처방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그런 경제 위기들을 여러 번 겪은 미국이나 영국 등등의 경제학자들이 그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더라.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국제 공조 체제 구축 위에서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 예전에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를 예측하셨다고요? 어떻게 예측하셨나요? 제가 1982년도에 그 맡은 업무가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에 관한 분석, 진단 이런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에서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게 전염돼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외환위기에 빠져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대안을 제시하라 그래요. 그게 저로서는 이제 세계 각국의 외환위기 역사도 검토해야 되고 우리나라에는 혹시 외환위기가 없나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몇 달간의 이제 분석 뒤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그리고 79년. 이미 6번의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걸 알고 이게 왜 외환위기가 벌어졌나. 이걸 찾아봤더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부가 외환위기 직전에 과도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서 부양 정책을 크게 펼치니까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되잖아요. 국내 생산 능력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 수준 악화되죠.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가요.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반드시 안위기는 터진다. 이렇게 봤는데 1993년도 말에 당시 우리 정부가 화폐 발행 잔액을 2배를 늘려요.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95년도에 재정 지출 증가율을 43%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 이건 틀림없다. 안위기 온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판단이 제발 기우기를 기원한다는 그 글을 써서 국회의원한테 준 적이 있었고 96년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아, 지금 눈앞에 닥쳤습니다. 외환위기가. 이런 경고를 했고 97년 1월 한보 사태가 터진 직후에는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한보 사태는 6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실 채권이. 근데 이 6조 원이 당시에는 총 유동성에 대한 우리 화폐 발행 신용 승수가 약 한 30배였어요. 이게 30 곱하기 6 하니까 180조 원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경제 파국이 온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경고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터질 거라고 이것도 예측하셨다고요? 금융위기라는 게 어떤 그 격발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면 그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예금 인출, 투자금 인출 이런 게 금융기관에서 벌어졌을 때 이제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데 그때 2008년 4월 11일 날 베어 스턴스가 투자금 인출 사태 때문에 JP 모건에 인수를 당해요. 그걸 보고 야, 미국은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했다. 조만간 더 큰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미국은 금융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2008년 4월 15일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경제가 조만간 금융위기에 빠져든다. 그럼 세계 경제도 어려워질 거다. 우리 경제도 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요지의 특강을 그때 1시간 반인가 했어요. 2시간짜리인가?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글로 써서 여러 군데 전파했어요. 근데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9월 14일 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곧바로 금융위기로 빠져든 거죠. 다행히도 미국은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런 금융위기를 벗어난 그런 성공적으로 벗어난 경험이 많아서 미국이 G20 회의를 소집을 하더라고요. 정부 수반들, 재무부 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 G20 총재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우리 모두 협심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자.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면 다른 나라도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제안을 해요. 그래서 G20 국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모범을 보여요. 2008년 말 본원통화를 2배를 늘립니다. 기준금리도 대폭 낮춰서 나중에는 0.25%까지 떨어뜨려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 진행되던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비교적 슬기롭게 그 위기를 벗어나요. 저는 그때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3, 4%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0.8% 성장을 했더라고요. 경기가 후퇴한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게 그때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경제 정책을 합동으로 그 위기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 병리학의 중요한 임상 사례 중 하나예요. 지금도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국이. 1997년, 2008년 이런 어떻게 경제위기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대로 그러니까 이 책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정리 잘 해놨어요.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공포,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공포는 수요의 공동화에 따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폭락으로 발생한다. 붕괴는 신용 파괴 원리에 작동하여 발생시킨다. 경제 재앙은 경제의 역기능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추락시켜서 발생한다. 이런 기본적인 그 경제 원리들만 염두에 두시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막연하게나마 대충 이때쯤이면 금융위기가 터지겠다. 경제 재앙이 이때쯤부터 벌어지겠다. 이걸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소장님 안 좋게 보시잖아요. 이번에는 경제 위기로
터지는 건가요? 아니면 터질 정도의 위기라는 건가요? 이건 한번 짚고 가야 돼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제가 걱정을 하고 그러면 있어요. 혹시 언제 터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다만 미국이 지금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4, 4분기 미국 성장률은 2.9%예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5%였을 때. 그 정도로 미국은 지금 상황이 좋아요. 그 고용 사정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어려워져. 미국도 같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전형적인 금융위기의 진행 과정이 지금 그 진척되기 직전 상황에 놓여 있어요. 특히 지금 미국 등 주요 국가들, 주요 선진국들의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너무 크게 부풀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점점 하락 속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주택 시장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인도 등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양호했던 나라들에서는 주식시장도 지금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디에선가 트리거가 생기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인도에서 그런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다니 그룹 지금 난리 났잖아요. 주가 뭐 3분의 1 토막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인도 주식시장 전반을 추락시키면 그게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트리거가 작동을 하냐면 이미 중국 경제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고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19년 말에 이미 추락하고 있었어요. KBS에서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 비밀 이런 특집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이미 부동산 시장이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중국의 금융위기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이거 설명하면 기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 경제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대한 댐을 하나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홍수를 지금 막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렇죠. 가장 거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투자했던 나라에서 채무 불이행 사태, 외환위기 뭐 진행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레바논 이미 외환위기 겪고 있잖아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1대1의 사업 일환으로 투자했던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어요. 중국은 1대1로 사업에 9,7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차관으로 공유를 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 1대1 사업과 관련된 나라들에 대해서 7천억 달러의 통화 수화풀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1조 7천억 달러가 지금 그 중국의 유동성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물이 넘치고 있어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중국은 바로 심각한 금융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전반에 이게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에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경제가 올해는 5%대 성장률을 복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대체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우호적으로 봐요. 실물 분야에서는 틀림없이 중국 경제가 호전될 여지가 많아요.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리오프닝, 또 코로나 사태 진정되는 거,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거, 또 자원 가격이 점차 안정되는 거 등등 그런 게 많은데 실물 부문과는 다르게 통화금융부문은 대단히 비관적이에요. 이제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비유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소화 기관이 제 아무리 기능을 잘하더라도 혈관계가 그 기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 통화금융부문은 우리 몸에 혈관계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 수축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헝다그룹 이거는 그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은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영향으로 지방 정부들 거의 파산 상태에 가 있어요. 거기에 물린 금융기관들 전부 다 부실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 파괴 원리가 당장에 작동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다만 중국은 통계 조작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리커창 총리가 그랬잖아요. 중국 경제 통계는 믿을 게 없다고. 이거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중국이 지난해 성장률이 4분기 성장률이 뭐 2점 몇 %네 하는데 전력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다. 그렇게 플러스 성장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분석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그 분석한 건데, 그렇게 경기가 하강한 이유가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반드시 실물 부문과 통화금융 부문을 분리해서 보고, 통화금융 부문이 이게 안 좋게 돌아간다.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러면 실물 경기도 후퇴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중국 경제든 우리 경제든 그 잘못 진단하고 예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IMF나 월가은행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IMF나 다른 국제기관들이 화폐 그림자관에 너무 매여 있어요. 이게 화폐 그림자관이라는 게 뭐냐면 통화라는 것은 실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게 고대 그리스부터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통화금융 부분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샀다. 그러면 상점 주인한테 이 재화를 가져오려면 내가 그만한 통화를 보내야 되잖아요. 경제에서는 재화와 화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 어느 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제가 순환을 못 해요. 그래서 통화금융 부분은 항상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화폐 그림자관이 통화금융 부분을 외면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IMF 등등 국제기관들에서 자꾸만 그 우호적으로 보려고 해요. 물론 그래요. 경제라는 것은 자기 그 실현성이 높아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주입을 시키면 경기는 실제로 좋아져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호의적인 경제 전망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실패를 본단 말이죠. 자, 그럼 중국 경제가 이제 무너지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도 굉장히 피해를 어쩔 수 없이 지리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 그 피해 즉각 받아요. 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 성장률 최소 5%는 된다는 게 제 믿음인데 그만큼 경제 체력이 튼튼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피해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올해 일본 경제는요? 일본 경제 심각해요. 90년대 이래 지금까지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1%가 안 돼요. 0.8%라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0.6%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 0.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 경제는 그 초장기 경기 부진 속에서 약화될 대로 약화돼 있어요. 일본 기업들도 그 경기 부진 속에서 투자가 안 되고 있으니까 성장력, 잠재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그 타격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받는다. 일본은 중국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마이너스 5%대 후반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대신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장률 얘기하셔서 한국 경제 성장률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좀 떨어진 걸로 아는데, 그럼 올해 한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기구와도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그 정책 처방이 신속하고 올바르면 그게 큰 타격 없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정부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미 축소 재생산의 악순환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4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1.5% 성장을 했잖아요. 이걸 벗어나는 게 급선무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벗어나야 되나? 지금 현재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경기가 그렇게 추락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1%는 높아야 돼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안정성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리가 1%는 높아야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들을 다시 끌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환율이 지금보다는 100원 이상 낮아야 돼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락해줘야 돼요. 그러면 환차익이 생겨요. 그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제 금융자본들,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누르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신용이 풍부해지면서
유동성을 늘려주고 그러면서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환율을 낮추고 금리는 올리는 예. 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금리가 한국에서 여기서 이제 미국만큼 더 올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더 올리게 되면 한국은 사실 기준금리,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요, 우리 주식시장은 제 판단은 그래요.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아,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 2,400, 500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거품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품이 붕괴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00대는 버텨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다만 국제금융위기가 심화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아주 심각해요. 어떤 상황인가요?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많이 꼈었잖아요.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역은 2배, 3배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투기 열풍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거품이 꺼지고 있어요. 지금 심하게는 50%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주택도 통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국제 금융 위기가 국내에 전염이 되면 우리 국내 경기는 더 추락하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비싸게 샀어도 가격이 추락할 때도 안 팔아요. 버텨요. 왜냐하면 내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내 유일한 그 노후 보장 수단인데 한 5, 6년만 버티면 주택 가격은 다시 정상 회복하더라. 버텨내요. 작년에 하락했던 것은 급매물 소화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급매물은 대충 다 소화됐어요. 지금 추가적인 경기 하락, 국제 금융위기 악화 이런 것들만 없으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체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국제 금융위기하고 우리 국내 경기 하강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세계적인 위기가 와도 어쨌든 한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떨어져도 뭐 2000 정도까지 지킬 것이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지금 굉장히 버블이 많이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까지 오면 여기서 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과 특히 관계되는 건 이제 한국의 가계부채잖아요. 가계부채는 좀 위험한 수준인가 어떤가요? 지금 국내 일부 경제학자들이 경제 지표들을 자꾸 창조해요. 우호적으로 창조한다고 얘기한 건데 조작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1m 자라면 미국에서 1m 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 지표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표를 써야 돼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공인된 지표들을 발표를 해요.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가계신용이라고 매달 발표를 합니다. 한국은행 주요 경제지표 보시면 그 항상 발표되고 있어요. 그걸로 대-GDP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90% 남짓이에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게 사실은 우리 가계부채 대-GDP 비율이 40%일 때 이게 그 문제가 생겨났었는데 지금 90%까지 올 때까지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뭐냐면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는 안정적이고 성장률도 높아요. 소득이 높고 경제가 안정적이고 그런 나라들은 지금 가계부채 비율들이 150%를 넘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120%를 다 넘었어요. 우리보다 30% 이상 높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들은 1억 원씩 1천 가구에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1000억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훨씬 비용이 싸요. 그렇죠. 관리 비용도 싸고.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더 수익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대출이 안정적인 기업 경영 성과가 좋은 기업들에게 대출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가계에 그 대출을 시작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가계들은 은행 대출 꿈도 못 꿨어요. 당시에는 우리 저축률이 좀 작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축이 충분해지니까 이게 2000년대 이후에 가계 대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네. 자본 축적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경제 성장의 하나의 동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계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네. 이거는 그만큼 저축이 충분해졌고 네. 따라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계 부채 비율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걱정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저는 그 노무현 정부 그 출범했을 때 제가 그 미래형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집권하게 되면 가계 부채가 국가적인 이슈로 떠올 거다. 만약에 거기에 정책 처방을 하게 되면 정권 말기가 위험할 거다. 불행하게도 실현이 돼버렸어요. 가계 신용을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 내의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혈관계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한 게 그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가계부채 억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계부채 비율이 40%였던 게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게 70%까지 올라가요. 70%대까지. 네. 왜냐? 가계대출을 억제했더니 기업들 경영성과가 나빠지죠. 경기가 후퇴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가계대출로 가요. 가계대출로 이전을 해가니까 가계들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경제정책을 이끌어야 되고 그런 그 이슈들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해요. 자, 미국과 중국, 일본, 뭐 한국 경제 한번 점검했으면 아까 신흥국 얘기 좀 해주긴 하셨는데 신흥국 위기설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험한 나라들은 좀 어떤 나라들이 좀 있나요? 지금 엄청 심각해요. 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지금 그 몇몇 나라들은 이미 외환위기를 겪고 있어요. 지금 불능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외환위기라는 게 주로 제3세계에서 터져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프리카 52개국 중에서 30여 개의 나라 이상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아니면 외환위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동에서도 레바논, 요르단, 오만, 이집트 등이 지금 외환위기 직면해 있어요. 네. 스리랑카, 파키스탄, 조지아, 팔레스타인, 튀니지아, 튀르키예 이런 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네. 아시아에서는 몽골,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여기도 지금 외환위기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는 이미 외환위기를 2, 3년 전에 외환위기가 터졌고 그 밖에 칠레, 콜롬비아 등도 지금 위험해요. 네. 유럽에서도 동유럽 특히 몰도바, 몬테네그로, 헝가리, 그리스 등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수십 개 나라가 위험한 거네요. 수십 개 나라가 그러니까 흔히 한 50여 개의 국가라고들 얘기하는데 50여 개. 예, 저는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계 경제 어느 쪽에선가 금융위기가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나라들은 바로 외환보이고 고갈 사태에 직면하게 돼요.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 중 하나가 이제 미국의 그런 정책 때문인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때문이에요. 네. 자,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은 올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네. 자기네 살겠다고 다른 나라 죽이는 정책이에요. 네. 고금리 정책 펼치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네.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국제금융자본들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네. 환차익을 노리고 그리고 고금리 혜택을 누리고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갔어요. 네. 그 바람에 미국은 지난해 2.1% 성장을 했을 정도로 경기가 호조를 보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사람 몸도 혈액이 10%만 빠져나가면 죽어요. 네. 미국 외의 나라들은 지금 미국으로 이 혈액이 계속해서 지금 빨려 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하루빨리 네. 이번에 인도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이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자 이런 컨센서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준은 언제쯤 금리 인하를 좀 할까요? 못해요. 아, 못 하나요? 지금 당장은 못해요.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되고 서로 그 정책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강달러가 약달러로 전환을 해요. 약달러가 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환차손이 생겨요. 그럼 미국에 들어와 있던 국제 금융 자본들 외국으로 이탈을 해요. 그럼 미국은 급속한 신용 수축 상태. 여기에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 이걸로 해서 금융위기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뭐 그런 의미신 건가요?
그럼 이제 달러 말씀해 주셔서 미국 달러는 국제 기축 통화의 지위를 언젠가 뭐 잃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미국 달러화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축 통화의 지위를 잃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국제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하고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네. 거래 수단, 가치 저장 수단, 지불 수단 이런 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또 그 다음에는 가치가 안정돼 있어야 돼요. 네. 또 하나는 해당국 정부가 네. 환율 조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국제 협조 하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그 환율 조작을 하는 나라는 국제 기축 통화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외환 시장이 충분히 발달돼 있고 자유롭게 이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조건을 갖춘 데가 지금 현재는 미국과 EU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EU에서는 유로가 국제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거고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니 네. 또 뭐 저 가상화폐니 뭐 이런 것 등등이 기축 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기업,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축 통화로 받아들여요. 위안화는 그런 가능성이 없나요? 아, 천만의 말. 아, 이 위안화는 얼마나 환율 조작이 심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위안화, 1위안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10원이었는데 20원으로 올라가 봐요. 또 이게 갑자기 1원으로 떨어져 봐요. 이거 어떻게 믿어, 이 가치를. 네. 아니, 요즘에 이제 중국도 이제 미국을 언젠가는 이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각 나오기 시작.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전 경제학이 무능하다는 얘기 자꾸 얘기하는데 그 무능한 경제학이라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학의 그 뭐 통화금융이론 특히 국제통화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들, 기축통화의 전제 조건들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경제 위기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좀 듣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 때문에도 제가 엄청 욕을 먹어요. 너는 경제학자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경제학자들이 무능한 게 아니고 현재 경제학이 무능하다. 경제학의 추측인 가격 이론을 봐라. 가격 이론의 전제 조건, 완전 경쟁, 완벽한 정보, 신속한 균형. 이 조건을 가장 근접하게 충족시키는 주식시장에서도 가격 이론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무능해요. 소득 이론은 오히려 해로워요. 재정 적자 정책을 펼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결국엔 초인플레이션으로 가잖아요. 이 통화금융? 이 이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통화금융 현상을 제대로 해명해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자율 변동은 이거 진단도 못 해내. 국제개혁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는 국제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데 어느 나라는 국제수지가 만성적인 흑자다. 이거 현재 국제개혁이론은 어떻게 이걸 해명을 해요? 핵시올린 정리, 립친스키 정리 이거 갖고 어떻게 해명을 해내요? 해명 못 해내요. 그만큼 경제학이 무능해요. 다만 이제 그게 왜 무능하게 됐는지를 좀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20세기 내내 이념이 경제학계는 물론이고 세계 정치 일반 사회를 지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경제학이 이론적 실용성 이걸 추구한 게 아니라 어느 이론이 논리적으로 정밀하냐 어느 게 합당하냐 여기에 관해서만 경쟁을 해왔어요. 지금은 이제 이념이 퇴색을 했으니까 경제학계도 경제 이론들이 실용성 있게 진화를 시켜줘야 할 때예요. 이제 아마 경제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소장님이 이제 우리나라나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군가는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에 돈이 몰리고 여기가 세계를 성장시키면서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어떤 의미신가요? 예.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아, 왜요? 그 첫 번째 이유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라는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국부를 최소 50조 원, 많게는 60조 원 이상 해외로 유출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그 분권화된 통하고 머지않아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화폐가 통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거래가 쉬워야 돼요. 어떤 것과도 거래가 돼야 돼요. 어떤 재화와도 어떤 통화와도 거래가 돼야 돼요. 인출도 쉽고 결제도 쉽고 그래야 돼요. 가상화폐가 그러냐는 이야기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화폐로서 기능이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뭐냐면 가상화폐는 가치가 폭등했다 폭락을 해요. 지금 계속 그래왔잖아요. 뭐 한때 6만 뭐 2천 달러까지 갔다지 2만 달러로 떨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법정화폐를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마 마트의 그 가격표는 1시간마다 가격표 바꿔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기업들이 맘 놓고 생산을 하겠어요? 소비자들이 맘 놓고 소비를 하겠냐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가상화폐는 저는 딱 한마디로 그래요. 이거는 도박코인이다. 도박이 번성하는 곳에서는 도박코인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도박장 위에서는 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도박이라는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로 일시적으로 돈을 크게 번 사람도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 생산성을 수십 년에 걸쳐서 수십 배 이상 상승시켜야 된다. 실제로 그 영국에서 섬유산업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산업혁명 있잖아요. 1750년부터 1800, 한 3, 40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면직물은 거의 3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도 면직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익을 크게 남겼단 말이에요. 영국의 당시에 그 산업력이라는 건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를 해요. 얼마나 그때 영국의 그 성장력, 그 경쟁력이 뛰어났냐면 18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 산업 생산의 3분의 1, 인도가 4분의 1을 지배했었는데 그 두 나라 경제를 초토화시켰잖아요. 그 산업혁명 덕에. 그만큼 당시에 산업혁명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죠. 20세기 초에는 전기선, 배, 그리고 기차, 또 그 자동차, 여기에 필수적인 그 SOC들, 뭐 운하, 또 고속도로망, 철로망, 이런 것들이 놓이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됐잖아요. 그래도 그 수성혁명을 산업혁명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났고 한 20, 30년 동안만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산업 생산성 그 향상 효과가 거의 수십 배에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건 산업혁명이 안 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산업혁명이 그러냐는 얘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AI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오히려 AI 빙하기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요. 실제로 AI는 세계대전 직후에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 등장하면서 엄청난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컴퓨터 성능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빙하기가 왔는데 이게 80년대 초까지 이어져요. 이게 80년대 들어오면서 컴퓨터 성능들이 특히 PC를 중심으로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AI 그 전성기가 와요. 그래서 80년대 말부터서 기대했던 것만큼 AI 성능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실망감이 그만큼 커지고 또 빙하기가 와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드디어 또 새로운 번영기가 시작하는 거죠. 알파고가 2세도를 이기면서. 근데 바둑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둑은 경우의 수는 361 팩토리알이에요. 경우의 수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집 많이 짓는 사람이 이겨요. 컴퓨터의 최적 같은 그런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당연히 이 프로기사를 이기는 거죠. 근데 다른 것도 그러냐는 얘기죠. 지금 AI가 엄청 발달해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 인식 거의 절정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문장 인식 이것도 그렇잖아요. 음성 인식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됐냐는 얘기죠. 연산 등등의 능력까지 해서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앞으로 50년 이내에 개발되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노력은 하고 있죠.
과도한 기대가 그 AI 빙하기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AI는 모든 면에서 진짜 그 중요한 우리 문명의 이익인데 이걸 잘 보존해서 잘 발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도한 기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중에서 가장 그 돋보이는 분야는 AI고 이게 분명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언젠가는 진짜 그런 말씀하신 4가지, 2가지 이런 것들이 다 되겠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그 기대감이 조금 과도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예를 들면 관련주나 그런 거 투자할 때도 그런 것들에서 약간의 감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될 수 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테슬라에서 사실상 포기했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라이더가 반드시 장착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이더는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데 최적화돼 있어요. 라이더는 이제 정지된 그 물체를 인식하는데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2개가. 근데 라이더가 이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10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값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라이더를 한 개만 설치해야 되는 얘기예요. 사방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밑으로도 위로도 좌우로도 전후로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자동차 비용보다 더 훨씬 비싸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업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업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자율주행 저 기능은 우리의 운전을 보조하는 수단이지 그게 완전히 맡길 수가 없어요. 물론 법률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게 되면 누구 책임이냐, 자동차 회사 책임이냐, 아니면 그 차를 탄 사람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업적으로 과연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네, 소장님 가시기 전에 제 2가지 질문만 좀 한번 확인 받으려고 하는데요. IMF 위기가 있었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고 이제 코로나 때도 위기가 있었고 이번에 또 위기가 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온다면 금융위기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득이 축적돼야 수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수요가 일어나면 가격은 폭등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오고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오면 가격은 다시 더 폭등을 하고 광기를 일으키고 이 광기는 수요가 이미 이동해 갔기 때문에 수요와 공동화가 나타나면서 나타나고 그때에 또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경제체 내의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는 급강하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경제 병리학의 일반적인 경제 원리예요. 이 일반적인 경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임상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서 축적해 놓으면 이 그 금융위기의 반복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거주 비용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광기가 일어날 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긴축 정책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금리도 올리고 또 통화량도 좀 줄이고 뭐 하는 그런 긴축 정책이 펼쳐지면서 그런 광기를 억제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수요 공동화에서 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물가가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 경제 파국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럼 한국 정부는 좀 이번에 위기를 이제 잘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개인일 거잖아요. 개인분들은 뭐 주로 하는 투자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 뭐 이런 쪽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채권과 금이 있긴 한데 좀 정부와 개인은 어떻게 해야지 이번 위기를 좀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차관 지금 우리 국내 경제의 신용 수축 현상을 일으킨 거는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이 우리 저축과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는
금리를 미국보다는 1% 높게 올려야 되고 환율도 지금 1260원대에서 1100원대로 떨어뜨려야 되고 네. 그 뒤로도 점진적으로 1년에 한 50원씩은 빠져줘야 환차익이 생기면서 해외로 이탈했던 금융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 파기 원리 작동하고 있는 이거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참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냐. 네. 경제 병리학에 대한 그 이해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미리미리 포착을 해내면 예를 들어 신용 파괴가 작동하고 있다. 아, 그럼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판단을 해서 그런 타이밍을 포착을 해내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하나 정도 있다면요. 제 김작가 TV에 초청해 주셔서 엄청 고맙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영된 내용들이 경제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서 우리 경제가 호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과 기업들도 경제 병약의 일반적인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셔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최영식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